한류와 혐한 사이의 제일동포, 혐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혐한의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명 국가를 자부하는 그들 나라에서 바로 그 일본에서 혐한이라고 하는 반문명적인 그 언설이 난무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혐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그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자체가 뭔가 폐색 상태에 빠져 있다. 뭔가 그동안 그들이 자랑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되고, 그런 것에 따른 어떤 그 자긍심의 상실, 그런 속에서 왠지 이웃 국가인 한국에서는 K-팝을 비롯해서 K-드라마라든가 이런 한류 붐이 일어나고, 그 한류가 일본에서도 소비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불편한 감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혐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자체의 어떤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일단 일본은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의 일차적인 표출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었을 겁니다. 패전 이후에 20년이 안 된 시점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당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만 개최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쿄 올림픽,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은 일본이 이제 전후 국가가 아니고 패전 국가가 아니고 이제 경제 대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인상 지운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 정도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일본 경제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마치 공장이라고 해서 그 중소 기업을 하면서도 기술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상사맨들의 글로벌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로가네 켄시라고 하는 만화가가 시마 고사쿠라고 하는 만화 시리즈를 만들어내는데,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이 시마 고사쿠가 처음에는 과장 시마 고사쿠부터 시작해서 그 시리즈 물론 몇 권에 걸쳐서 과장 시마 고사쿠가 나왔다가, 만화 팬들이 시마는 계속 과장만 하느냐 해서 부장 시마 고사쿠, 이사 시마 고사쿠, 상무, 전무, 사장, 회장, 그리고 회장 뒤에 이제 상담역으로 나왔다가, 자 그러면 시마 고사쿠에게는 처음부터 과장부터 시작했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양그라고 하는 일본식 표현,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젊은 시마 고사쿠. 그래서 그 회사에 갓 입사해서 주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임에서 과장 되기 전 단계인 계장 시마 고사쿠를 만들고, 또 학생 시마 고사쿠를 그 이후에 만들어내서 일단은 시마 고사쿠의 이제 일대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사맨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공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자기 특화된 어떤 그 기술력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기술자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든 제품을 글로벌 세계에 판매하는 상사맨들, 이러한 조합이 어우러져서 경제 대국을 이끌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 결과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무역 흑자가 누적된 국가고,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항상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일본 경제, 한국 경제가 종속된 거 아니냐 하는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세계 공헌도 돈으로 한다 해서 걸프 전쟁 같은 경우에 1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그 전비로 사용하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걸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걸프 전쟁을 자기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나라를 언급을 할 때 일본을 뺐다. 그래서 돈만이 아니라 정말 군인을 파견해서 함께 피를 흘리는 그런 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세계 공헌도 돈으로 해결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기도 했고, 심한 얘기로는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런 야유까지 들을 정도로 경제 대국을 형성했고, 여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으로 버블 경제가 파탄되고, 경제 침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당시 표현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1990년대 내내 썼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와서 과연 그 잃어버린 00년이라고 하는 게 10년대로 끝났는가? 아니다. 이것이 2000년대도, 2010년대도 이어지고 있다 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등으로 잃어버린 횟수가 누적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일본인들의 자긍심을 상실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역동성이 분명히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한창 그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는 단계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시마 고사코 같은 상사맨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외국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본 국가를 벗어나려고 잘 하지를 않는다. 제가 일본에 유학을 했던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 학생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배낭여행을 하거나 하는 걸 굉장히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바로 그 시기에 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여서 대학생들이 해외여행을 배낭여행으로 한다 하는 것을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럽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린 00년이 누적되는 가운데서 젊은 세대 일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배낭여행을 그 해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경쟁력이 점점점 약화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착실하게 경제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 경제 2위로 그 순위박공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의 순위가 일본이 하락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 갈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은 움츠러드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일단을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미국 중심주의의 한계도 있어서 일본의 외교라든가 안보 이런 것들을 미국 일변도로 이렇게 꾸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점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깊어지는 고립감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생겨나게 되고, 내셔널리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그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배회주의적인 그런 내셔널리즘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또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또는 그 글로벌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일본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한국에 대해서조차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은 중국하고 너무 친화적이다. 과거에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모습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외교 전략을 정리를 한 외교 백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국과 관련된 그 항목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그런 그 측면을 좀 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의 연대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비민주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그 중국과의 그 갈등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의 용인의 논리로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가 인간 존중,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헤이트 스피치가 민주주의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측면들이 혐한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한국 내지는 한류에 대한 반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아시아에서 문화와 유행의 선구자는 일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실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혁신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영화 산업을 비롯해서 장르로서의 망가, 이 만화라고 하는 것,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국제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대중문화가 갖는 일본 대중문화가 갖는 혁신성과 창의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일본 대중문화의 혁신성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진부하고 정체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뭔가 변하지 않는 포맷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J-팝 산업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1등이 곧 세계 1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의 토대가 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성립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의 1등은 그냥 일본의 1등이지 일본의 1등이 세계의 1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류의 역동성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일본 사회의 반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을 보면 이제 한국이 보다도 일본보다도 역동적이고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영화라든가 드라마, 만화, 웹툰 등에서도 한류 붐이 형성되는 이것을 단지 한류 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만화 팬 또는 웹툰 팬들도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장기 자랑으로 삼을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한류에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K-팝의 현지화 전략과 K-팝 진출을 도모하는 일본인들이 나올 정도로 뭔가 역동적인 한국과 폐쇄적인 일본의 대비가 극명하게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한류의 적극적인 일본 진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소비가 점차 확대돼 가는 데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한류에 대한 일본에서의 반감 그런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한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후지 TV가 한류 방송을 많이 하는 그 방송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은 한류 관련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후지 TV 앞에서 대규모 더 이상 한류 방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은 이 한류 방송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화 내지는 방송 콘텐츠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 한류 방송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배회주의적인 그런 그 양상으로서의 반대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그 혐한의 그 배경 가운데는 한일 양국 관계가 이제 투영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나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바로 이제 1905년 2월 22일 날 일본에서 이제 그 다케시마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라고 하는 고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100주년 편입 100주년 때에 2005년 때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한 그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또 안티로서 혐한을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독도 문제를 비롯한 교과서라든가 종군 위안부라든가 강제노동 징용공이라든가 또는 그 교과서 문제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역사 현안의 갈등이 한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서 결정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거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라고 불릴 만한 것이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을 또 결정적으로 이제 특징 지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안부 강제 노동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됐지만 그것이 또 파기가 되고, 강제 노동 징용공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또 일본에서 반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일본에서 혐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한일 양국의 갈등 관계는 출구 없는 그런 그 시대를 점차 맞이하고 있다. 언제 여기에서 이제 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출구는 과연 어떤 점에서 그것이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